Dobro. History. Archive. 1979년 대한민국의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옵니다. 정말 짧았죠? 네, 근데 그 희망이 단 47일 만에 총선과 함께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날 1979년 12월 12일에 벌어진 군사 반란을 거의 분단위로 재구성한 심층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개인의 욕망, 그리고 군 내부의 사조직이 어떻게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렸는지 그 긴박했던 밤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 사건을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라는 틀로 접근한다는 점이요. 아, 시스템의 붕괴. 네. 어떻게 군대라는 가장 위계 질서가 명확한 조직이, 그것도 일개 사조직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무력화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각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그 선택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시스템의 붕괴라는 관점이 핵심이군요. 네. 그럼 그 붕괴의 첫 균열은 역시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에 그 권력 공백 상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당시 계엄사령관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 자료들을 보면 실질적인 힘은 좀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고 나와요. 바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이었죠. 네,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권을 쥐고 있다는 건 사실상 군하고 중앙정보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었다는 뜻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모든 길은 합수부로 통한다는 말이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는 전두환 소장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핵심 기반인 군내 사조직, 바로 하나회가 있었고요. 네, 하나회. 이 하나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육사 11기 동기들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친 조직인데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국가의 공식적인 상명하복 질서보다 조직 내부의 충성을 우선시하는 뭐랄까 말 그대로 군대 안에 또 다른 군대였던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갈등은 정승화 총장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하나회 같은 사조직을 정리하려고 하면서 시작돼요. 아, 정리하려고 하자. 네, 특히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상의 좌천 인사 소문이 돌자 하나회 멤버들은 이걸 조직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네요. 공적인 군 시스템을 바로 세우려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개혁 시도가 오히려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쿠데타의 명분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것이 이 비극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시스템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절호의 기회자 명분을 주었다는 역설. 이 지점을 기억하면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를 느낀 전두환은 선제 공격을 결심하죠.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 네. 명분은 정승화 총장이 12.6 사건 때 현장 근처에 있었다. 이걸 문제 삼아서 김재규 내란 음모의 공범 혐의로 강제 연행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물론 자료들을 보면 이건 완벽하게 조작된 명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반란의 계획이에요. 수도 서울을 지켜야 할 핵심 부대 지휘관들, 그러니까 노태우 구사단장, 그리고 박희도, 최세창 같은 공수특전 여단장들을 포섭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서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거꾸로 서울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변해버린 순간입니다. 시스템 내부의 핵심 부품부터 오염시킨 거예요. 반란의 시작은 심리전과 기만술이었습니다. 12월 12일 저녁 전두환은 연희동의 한 요정으로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또 정병주 특전사령관 같은 진압군의 핵심 지휘관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요. 물론 주최자인 전두환 본인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안 나타났죠. 이게 정말 교활한 수법입니다. 단순히 발을 묶어두는 걸 넘어서요. 반란의 골든타임 동안 반격을 지휘할 사령관들을 지휘소에서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동시에 당신들도 우리랑 같이 있었으니 이 사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식의 암묵적인 심리적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도까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런 의도까지. 네. 그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에 반란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같은 시각 두 개의 공간에서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쪽에선 반란이 시작되는데 다른 한쪽에선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연행 재가를 받으려고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향하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요. 최규하 대통령이 버틴 겁니다. 네, 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제가 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내세워서 아주 완강하게 버팁니다. 신군부 계획의 첫 번째 차질이었죠. 재가가 늦어지자 초조해진 반란군은 결국 선을 넘습니다. 저녁 7시쯤 허삼순우, 우경윤 등이 이끄는 합수부 병력이 한남동 총장공관을 급습합니다. 이 장면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총격전이 벌어지고 총장을 지키려던 부관하고 헌병들이 총에 맞아 쓰러져요. 결국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부하들한테 납치되는, 군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극상에 벌어진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뭐죠? 총격에 벌어진 공간 바로 근처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살고 있었는데 이 총소리를 듣고 가족과 함께 잠옷바람으로 담을 넘어 미팔군 영내로 도망쳐버립니다. 네. 아니, 군의 최고 지휘관이 총소리가 나자 지휘소로 달려간 게 아니라 담을 넘어 도망쳤다고요? 네. 바로 이 순간 진압군의 지휘체계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진 겁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찾고 국방장관은 숨어버리고 참모총장은 납치된 상태.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순식간에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시스템이 멈춰버렸군요. 완전히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부대로 복귀한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격노합니다. 그는 반란군 지휘부가 모여있던 경복궁 30경비단에 전화를 걸어서 역사에 남은 그 한마디를 외치죠. 아, 그 유명한 말이요?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아!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이야... 자료를 읽으면서도 이 부분에선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절박함과 분노가 목소리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외침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군 기관과 헌정 질서를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던 참군의 절규였죠.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수경사 예하 전차부대랑 포병단에 출동 준비 명령을 내리면서 실제 반란 진압에 나섭니다. 네, 육군본부 역시 반란 진압을 위해서 구공수여단을 서울로 출동시키죠. 이 부대가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당시 진압군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황한 신군부 측이 육군본부에게 아주 교묘한 제안을 해옵니다. 신사협정이라는 함정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1공수여단을 움직이지 않을 테니 구공수도 복귀시키자. 군인끼리 피를 흘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죠. 유혈 사태를 우려한 육군본부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공수를 회군시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네, 반란군은 구공수가 부대로 돌아가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1공수여단을 곧바로 서울 중심부로 진격시켰습니다. 결국 신사가 없는 상대와의 신사협정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시스템 붕괴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란군은 개인적인 충성심과 승리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움직였지만 육군본부는 군인끼리 피를 봐선 안 된다는 낡은 명분과 절차 그리고 관성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서로 다른 운영체제로 싸운 셈이네요. 네. 상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원칙에만 얽매인 결정이 진압군의 저항 동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12월 13일 자정을 넘기면서 반란군 1공수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이 발생하는데요.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23살의 정선혁 병장이 반란군에게 내 총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 전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역을 불과 3개월 앞둔 청년이었더라고요. 같은 시각 다른 공수여단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사령부로 난입합니다. 네. 이때 사령관 비서실장이던 김호랑 소령이 권총 한 자루를 들고 M16으로 무장한 10여 명의 반란군 앞을 막아서요. 혼자서요? 네. 자신의 직속 상관을 부하들이 체포하러 온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오직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겁니다. 그는 6발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한 명은 전역을 앞둔 청년이었고 한 명은 상관을 지키려던 참군인이었고요. 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사건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반란이었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김호랑 소령의 희생은 오랫동안 순직, 그러니까 임무 중 사망으로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하지만 최근에 그의 죽음이 적군, 즉 반란군과의 교전 중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돼서 전사로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0년이 훌쩍 넘어서야 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이죠. 모든 것이 장악된 새벽 5시. 반란군은 도망쳤던 국방장관까지 찾아내서 앞세워 다시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네, 결국 대통령은 정승화 총장 연행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서명 옆에 일부러 12월 13일 0510 AM이라고 시간을 정확히 적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 재가가 사건이 모두 끝난 뒤에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사후 재가라는 걸, 즉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역사에 남기려는 마지막 저항의 기록이었습니다. 서명은 하되 그 서명이 무효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군요. 네, 펜으로 남긴 마지막 항의였던 거죠. 반란에 성공한 전두환과 하나회 세력은 이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제5공화국을 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매년 12월 12일이면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혁명을 자축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날 밤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들의 삶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 아프게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장태환 장군은 강제 예편된 후에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서울대 자연대 수석으로 입학했던 아들이 할아버지 산소 접해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는 끔찍한 비극을 엮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인마저 훗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장태환 장군은 회고록에서 내 아들을 죽인 것은 나라며 평생을 자책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김호랑 소령의 부인 배경옥 씨의 삶도 비극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음의 충격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고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외롭게 싸우다 1991년 한 사찰에서 의문의 추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이 자료들은 국가폭력이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승자의 축배 뒤에 가려진 패자들의 눈물. 그 무게가 정말 무겁게 다가오네요. 하지만 역사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97년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법리를 확립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군사 반란 및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비록 얼마 뒤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법적으로 반란 수괴라는 역사적 낙인이 명확히 찍힌 겁니다. 권력을 찬탈한 자는 언젠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선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단 하룻밤 사이에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 압도적인 불의에 맞서 신념을 지키다 쓰러져간 김호랑 소령이나 정선엽 병장 같은 평범한 군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그날 밤 그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거대한 힘 앞에서 침묵하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쪽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다시 들여다본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